제가 진료실에서나 어디서나 좀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족저근막염만큼은 병원에서 낫는 병이 아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크록스나 이런 슬리퍼 형태가 좀 많은데요. 뒤꿈치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들썩 떠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신는 분들이 신기도 편하고 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신으시는데 안 됩니다. 과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족저근막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발이 한 번이라도 아파보셨던 분들은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이름일 텐데요. 발바닥이 아픈 질환입니다. 조금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족저, 발바닥 밑에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이 족저근막은 이 발바닥 전체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발의 활동이 좀 많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면 발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뒤꿈치 통증이 많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을 좀 더 상세히 얘기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뒤꿈치 쪽을 좀 아파하세요. 그리고 뒤꿈치에 자결감이라고 하는 좀 열감이 느껴지고 좀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있고요. 디딜 때 아! 이렇게까지 소리내서 아프신 경우도 있습니다. 딛고 체중이 실렸을 때 보통 아파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꼭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활동하려고 할 때, 이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발에 느껴지는 자결감, 뜨거운 느낌, 예리한 통증,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족저근막염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실 수 있을 때가 있을 텐데요. 반복적이면 의심을 해봐야죠. 뭐 일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 잠시 뒤꿈치가 아프다면 2, 3일 정도 뒤에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열흘 이상 지속된다면 족저근막 자체의 염증이 이제 침착이 된 거라서 평소와는 다른 염증이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이 서 있거나 또는 많이 걷거나 또는 신발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는 게 족저근막을 좀 보호해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시는 주부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많고, 어떤 이제 근로자들 안전화를 신거나 방진화를 신거나 하는 분들도 오시고, 또는 이제 장화처럼 좀 얇은 신발을 신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양권 문화들이 신발을 벗고 지내는 문화다 보니까 실내에서 발바닥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50대, 60대가 넘어가서 지방층이 좀 약해지고 발바닥이 약하신 여자분들이 실내 주방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또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나 일 많이 안 했어. 나 일 많이 활동 안 했고 집에만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집에만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환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집에서 꼭 실내 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발로 우리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던,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수면 양말 좀 신으시라고도 얘기해요. 충격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시는 게 족저근막염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발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리퍼 사실 때 지압 슬리퍼는 안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과자극이 될 수 있어요. 지압 슬리퍼 말고 그냥 푹신한 실내화, 싸든 비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푹신한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서 있고 많이 걷고 자기에 대한 업무 환경과, 그리고 집안에만 있더라도 그 집안에 있었을 때 발에 대한 환경이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나 어디서나 좀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보 걷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걸음수는 6,000에서 7,000보가 건강걸음수인데, 평소 일하는 환경이 2만 보씩 걷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운동을 하겠다고 만보를 걸어 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족저근막염에 정말 쉽게 걸려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저희 병원이 이제 청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들이 좀 많은데, 안전화 신고 하루에 2만 보, 3만 번 매일 걷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분들이 또 러닝을 하시겠다고 5km, 10km씩 또 뛰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흔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싸고 있는 막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는 신발이 자극을 많이 주는 신발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 중에서 구두를 신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구두의 형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로퍼 많이 신으시거든요. 신기도 편하고 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신으시는데, 편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접혀요. 이런 신발 운동화 중에서는 뭐 이게 너무 부드럽죠. 패션화예요. 패션화.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신발을 신으면 과도한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신발을 많이 착용하고 활동할 시에는 족저근막의 염증이 좀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두류와 그 다음에 로퍼 또는 얕은 신발,
부드러운 신발, 이런 신발들이 족저근막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슬리퍼 형태, 크록스나 이런 슬리퍼 형태가 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바닥이 좀 빳빳하죠. 그래서 발바닥은 조금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대신에 안쪽에 충격 흡수 기능이라든지 뭐 아치를 받쳐주는 기능이 이런 게 일단은 없고요. 제일 큰 건 우리가 발이 들어갔을 때 뒤꿈치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들썩 떠요.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뒤꿈치 뜨는 거는 다들 느껴보시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때려지는 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뒤꿈치에 자극이 또 쉽게 오십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식당에서 방이랑 바깥을 자꾸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신발을 벗고 신고가 좀 잦으신 분들이 이런 신발 신고도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을 보실 때 항상 속 안에도 보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신발을 사셨을 때 제가 신발이 없는 깔창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깔창을 보면 이 안쪽이 올라와져 있나 꼭 보셔야 돼요. 안쪽 아치가 좀 단단해야 됩니다. 여기가 단단해야 이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면서 좀 어느 정도 받쳐줄 수도 있고요. 발이 어느 정도 일정 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발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아치 부분이 받쳐져 있지 않으면 뒤집어지면서 되게 많은 면적들이 바닥에 닿게 돼요. 그러면 족저근막이 넓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치가 올라온 형태의 신발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역시나 이제 좀 신발을 신었을 때 밋밋한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 밋밋한 신발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족저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좀 단단한 신발이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이기도 한데요. 꼭 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이런 모양은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잘 안 접혀야 됩니다. 바닥이 좀 빳빳해야 돼요. 환자분들이 이제 단단하고 빳빳한 걸 신으라고 하면 불편해서 어떻게 신어요? 라고 하시는데, 불편한 건 요 속이에요. 깔창 문제가 이제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바닥은 걷고 하는데 그렇게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행군하는 군인 생각해 보시면 군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거 신고 행군합니다. 오래 걷는 걸 할 때 군화를 신는다고요. 바닥이 단단해야 발바닥을 보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사러 가셔서 요거부터 접어봐요. 잘 접히나 안 접히나. 그게 신발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가 되실 것 같고, 요런 신발을 사셨더라도 신발을 갈아 신는 주기를 한 6개월 정도에서 9개월을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빳빳했던 신발도 6개월, 9개월이 지나면 앞에가 잘 접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발의 교체 주기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단단하면서도 앞에랑 뒤에가 이렇게 올라온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바이킹 신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락커 바텀 신발이라고 해서 락커 모양의 신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사이족 신발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유가 뭐냐면 앞에랑 뒤가 이렇게 있어야 걸을 때 이렇게 굴러갑니다. 걸을 때 족저근막을 많이 쓰지 않고 체중이 뒤꿈치로 앞꿈치로 넘어가는 요 이동을 이제 입각기와 스윙 페이지라고 하는데, 걸어 나갈 때 이렇게 차고 나가잖아요. 그거를 발바닥 자극을 좀 줄이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바이킹 형태가 좀 좋아요. 이 관리라는 건 의사가 하는 역할보다 본인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더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앞서 얘기한 신발을 고르는 방법,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휴식이에요. 발도 쉬어야 돼요. 휴식이 정형외과 교과서 1번 치료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쉬세요. 가끔은 제가 소견서 써드립니다. 1, 2주라도 완벽하게 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소견서를 써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출근을 안 하고 쉬는데 놀러 다니시고 집안에서 또 맨발로 쉬어요. 이러면 이제 쉰 게 아니에요. 업무를 안 해서 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지만 발은 또 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휴식을 악용하시지 말고 진짜 온전히 발이 쉴 수 있게끔 쉬어주셔야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체중 관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면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체중 1kg당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kg가 쪘어요. 실제로는 20kg가 찐 거예요. 매일 20kg 쌀랑가마니를 메고 다니니까 발의 자극이 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체중 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가서 냅다 뛰시더라고요. 그럼 발이 쉰 건가요? 아니에요. 체중을 빼는 게 중요한데 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러닝이 아니라 그냥 웨이트를 그냥 하시거나, 아니면 수영 또는 유산소 하실 거면 자전거 타기, 발에 자극이 가지 않는 운동들을 선택해서 체중을 빼시고 식단 관리도 빼셔야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핵심인
시스템인데요. 스트레칭.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가 과도한 자극이라고 했고, 족저근막이 자꾸 섬유화가 되면서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족저근막을 평소에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이 모든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영상 볼 때마다 하라 그러거든요. 수시로 자주 해주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치료에 제일 중요합니다. 요 앞에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관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어느 병원 어떤 치료를 받으셔도 낫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환자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사는 너무 많이 맞지 마세요. 다른 부위보다 족저근막염은 주사를 많이 맞는 걸 권장하진 않습니다. 앞에 것들을 모든 걸 다 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주사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사 치료부터 하시는 건 반대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빨리 나아요. 잠시 염증은 확 소화기로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더 활동하세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가고요. 주사를 맞는 빈도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족저근막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약이 세기 때문에 염증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한 주사도 좋지 않고 너무 빨리 나으려는 욕심에 주사를 달라고 의사를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귀찮지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낫는 질환이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에 대한 환자들도 늘어나는 거고 잘 낫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족저근막염만큼은 병원에서 낫는 병이 아니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서 러닝을 10km, 20km를 매일같이 뛰고 체중 관리를 안 하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안 신고 지압 슬리퍼 신고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엔 도돌이표가 되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한 스트레칭 그걸 안 하면 결국 도돌이표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에 대한 관리와 신발 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